15년 전 저는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외도와 배신의 소문이 제 귀를 파고들었고 저는 분노와 수치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아들이 울며 아버지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그날 현관문을 쾅 닫는 순간 제 인생의 한 장도 함께 닫힌 듯 했습니다. 그 후로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늘 바쁘게, 늘 강한 척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웃음을 보면서도 밤마다 문득 떠오르는 건 그 사람의 마지막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늦가을의 어느 날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던 오후였습니다. 저는 시외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야에 들어온 한 남자의 뒷모습.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낡은 코트를 걸치고 움츠린 어깨를 떨며 앉아있던 그 남자. 기침을 참으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목을대가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굳은 살이 박힌 손마디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퀭한 눈동자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무언가를 삼켜온 듯 애써 담담하려는 기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아, 넌 그날 나를 버렸지. 하지만 나 널 원망한 적이 없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삼키며 자리에서 움찔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저처럼 눈물을 멈추지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연 저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이 남자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회색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뿌릴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버스 창문은 차가운 습기에 뿌옇게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장바구니를 꼭 움켜쥔 채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한 하루였지만 아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던 그 순간 제 눈에 낯익은 옆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구겨진 낡은 코트를 걸치고 마른 기침을 연거푸 내뱉으며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한 남자.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주름진 눈과 살이 빠져 앙상하게 드러난 광대뼈, 그리고 마치 수십 년 동안 고통을 삼켜온 듯 쓸쓸한 입술. 바로 제 전남편 강도현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마디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도연 씨? 저는 눈을 의심하며 고개를 조금 더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마치 제 시선을 느낀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게 파인 우물 같았습니다. 텅 빈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감정이 아프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마른 입술을 떨며 겨우 소리를 냈습니다. 선영아. 그 순간 제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심장은 귀 바로 옆에서 북을 두드리듯 쿵쿵 울려댔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손등으로 입을 막고 기침을 했습니다. 거칠게 깊숙이 울리는 기침 소리였습니다. 버스 안의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눈치를 주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버스는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며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빠르게 뒤로 흘러갔지만 제 머릿속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쏟아냈던 마지막 말, 아들의 울음, 그의 침묵. 그 모든 장면이 벼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다시 한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정말로 제가 믿었던 그 모든 소문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그 순간 그의 입술이 또다시 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늦가을의 바람은 살속까지 스며들 만큼 차가웠고 채소 가게 앞에는 김장 준비를 하는 아주머니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들려온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 말이야. 요즘 병원에 들락날락한다더라. 그러게 말이야. 기침 소리가 그렇게 심했다지. 그 나이에 어쩌려고 저러나 몰라. 근데 돈도 못 내고 있다면서 병원비가 몇 달째 밀렸다고 하던데.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무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맞다. 나도 봤어. 지난번에 종합병원 앞에서 기침하면서 쓰러질 뻔한 거. 정말? 어떻게 생겼는데? 키 크고 머리 희끗희끗한 옛날엔 잘생겼을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 초췌해졌더라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도연 씨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 예전에 회사에서 큰일 났던 거 알지? 동료 여자한테 돈 대준다고 소문났던. 아, 맞아. 그때 부인이 화가 나서 이혼했다던데?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마지막 한마디가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 동료 여자 남편이 작년에 죽었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장례식에 와서 오열하더라는 거야. 마치 자기 가족 잃은 사람처럼. 병원, 기침, 밀린 병원비, 그리고 동료의 장례식에서 오열. 시장을 나오는 길에 저는 전봇대에 기대어 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정말 외도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그동안 저는 그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귀에 들어온 소식들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버스 안에서 멈춰버린 그의 고백,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을 기다리며 동네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이라 하늘은 잿빛 어둠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골목 가로등은 희미한 주황빛을 흘리며 쓸쓸히 깜빡거렸습니다. 그때 제 앞길을 가로막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서 있던 그는 낮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선영 씨 맞지요? 저는 강도연 씨랑 한때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박철민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 사람과 다시는 얽히지 마십시오. 선영 씨 인생만 망가집니다. 그러자 그는 주머니에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작년 기사입니다. 거기엔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사고 은폐 의혹, 업체 관계자 조사, 강도연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아직도 검찰 수사 중이에요. 그런 사람과 다시 엮였다가는 아드님까지 불행해질 겁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본 그는. 그러자 그는 제 말을 끈 듯 더 낮게 속삭였습니다. 선영 씨, 그 사람 지금도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병원비도 못 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로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 있거든요. 피해자 가족이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장에서 들은 소문과 지금 박철민의 말이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부디 다시 만나지 마십시오. 그게 선영 씨를 위한 겁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사람이 요즘 자주 가는 곳이 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공원묘지에 간다던데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공원묘지, 매주 화요일.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전 남편의 진실을 보여줄 단서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창고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확 밀려 나왔습니다. 목구멍이 따갑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상자들을 꺼냈습니다. 쌓인 먼지가 바람결에 부옇게 흩날리며 전등 불빛 속에서 은빛 입자처럼 춤을 췄습니다. 구석에 낡은 철제 서랍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덜컹거리는 서랍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삐걱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작은 녹음기,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치자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업재해 합의서 비밀 유지. 아래엔 떨리는 획으로 쓰인 이름. 강도현. 숨을 삼킨 채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바로 그 여자 이름 계좌가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역시 소문이. 이 순간 제 심장이 쪼그라들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눈에 들어온 메모는 제 가슴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수술비 선입금, 치료비 대납.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외도 자금이 아니라 환자 치료비였습니다. USB를 꽂자 잡음 속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 대리, 이 일은 그냥 접대비로 처리해. 산재로 올리면 회사가 곤란해. 박철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싸늘하고 건조했습니다. 곧 이어진 도연 씨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제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울음이 목울대에 걸려 흘러나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뚝뚝 떨어졌고 종이 위에 번져 글씨가 퍼져갔습니다. 동료가 현장에서 크게 다쳤습니다. 회사는 책임을 피하려고 사고를 숨겼습니다. 그래서 도연 씨는 자신의 통장에서 동료 아내 계좌로 치료비를 보냈던 겁니다. 겉으로는 여인과 돈거래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살리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서늘함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가슴속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도연 씨,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서류 뭉치 속에서 진단서 사본이 나왔습니다. 만성 폐질환, 치료 필요. 버스 안에서 기침을 참다 어깨를 움츠리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히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구겨진 버스표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날짜는 우리 이혼 다음 날. 구석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하지만 널 더 아프게 할 수는 없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가슴속에서 끊어질 듯한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희생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을 지키려는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울음 속에서 다짐했습니다. 이젠 제가 진실을 꺼내야 합니다. 며칠 뒤 저는 거실 식탁 위에 서류 봉투와 USB, 구겨진 버스표를 올려놓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늦겨울 바람이 스며들어 커튼을 흔들었고 희미한 바람 소리가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제 두 손은 서류 봉투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녀가 앉아보거라. 아들은 귀가하자마자 코트를 벗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무뚝뚝한 얼굴, 하지만 그 눈가에는 결혼 준비로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봉투를 움켜쥐며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너한테 꼭 보여줘야 할 게 있다. 서류와 USB를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아들의 시선이 그것들을 훑더니 눈썹이 움찔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여기 왜 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으며 진실을 꺼냈습니다. 주녀가 너희 아버지가 15년 전 외도를 한 게 아니었다. 회사에서 동료가 일하다 크게 다쳤는데 회사가 그걸 숨기려고 했단다. 그 치료비를 내 아버지가 대신 내준 거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그동안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쾅 소리를 내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의 두 손은 공중에서 떨렸고 입술은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그럼 엄마, 지금껏 우린 15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제 손이 허공을 더듬다 아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아들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며 갈라졌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돌려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너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자 뜨거운 눈물이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 아버지를 믿지 못했어. 소문만 듣고 판단했어.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내가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 깊숙이에서 올라오는 후회와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 똑딱 울렸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제게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숨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럼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데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속에 담긴 분노와 슬픔이 그대로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다니고 계신다. 돈도 제대로 못 내고 홀로 쓸쓸히.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은 방에 홀로 앉아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이름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며칠 뒤 저는 아들을 데리고 전 남편이 살고 있다는 낡은 연립주택을 찾아갔습니다. 골목은 오래된 전구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렸고 바람에 덜컹이는 철문 소리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삐걱 열리며 쇠약해진 도연 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눈밑은 깊게 꺼져 있었고 손은 기침 때문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아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터져나오자 공기가 팽팽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몇 걸음 앞으로 다가오더니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15년간 쌓인 분노와 상처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엄마한테, 나한테 한마디도 설명 안 했냐고요? 그의 목소리가 벽을 울리며 터져나왔습니다. 도연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연거푸 터져나오자 가슴을 움켜쥐며 몸이 구부정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고 마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아버지 없는 애로 살았어요. 내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알아요? 아들의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도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내가 나를 원망해도 된다. 하지만 그때는 내 미래가 무너질까 두려웠다. 회사 사고를 떠들면 우리 집안까지 망가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아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들은 건 다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여자랑 돈거래를 했다는 것도,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것도 전부. 도연 씨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건 다 누명이었다. 나는 동료를 살리려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너와 내 엄마를 잃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 턱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요? 왜 그땐 나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며 갈라졌습니다. 분노가 슬픔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주저앉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았고 기침으로 구부정해진 등이 더욱 굽어졌습니다. 준혁아,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널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더럽혀진 이름으로 다가가면 내 인생의 짐이 될까봐. 순간 아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분노에서 깊은 상실감으로 그리고 그리움으로 그의 두 손이 허공에서 떨리다가 결국 아버지 어깨에 와락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나는 그저 아버지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마침내 쌓였던 오해와 분노가 눈물 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도현 씨의 어깨가 기침과 함께 크게 흔들렸지만 그 위에 아들의 얼굴이 묻혔습니다. 뜨겁고 오래된 울음이 그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흐릿하게 보였지만 제 가슴은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15년 동안의 긴 오해와 단절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무거운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만든 상처구나. 내가 이 가족을 갈라놓았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침내 가족으로서 다시 마주 앉았지만 아직 세상에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던 날 아들의 결혼식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꽃장식에서 은은한 향이 풍겨나왔고 피아노 연주 소리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아들이 고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면. 준혁아, 그건 친구들도 신부 쪽 가족들도 다들 아버지는 안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자 도연 씨는 뒷자리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주례가 진행되는 동안 도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축사 순서가 되자 갑자기 아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15년 동안 오해로 인해 떨어져 지냈지만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도연 씨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도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색이 바랜 버스표였습니다. 이 버스표는 15년 전 내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샀던 표입니다.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흘렀습니다. 그날 나는 역에 서서 이 표를 쥐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사 사람이 협박했습니다. 내 가족에게 가면 그 집안까지 망한다. 너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아들도 끝이다. 그래서 나는 이 표를 쓰지 못했습니다. 도연 씨는 버스표를 높이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표를 간직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그 순간 아들이 단상으로 달려 올라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손에서 버스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표는 제가 가지겠습니다. 아버지가 15년 전에 오지 못한 그 길을 이제 저와 함께 가주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그날 멈춰버린 시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비로소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진짜 가해자를 처벌할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저와 도연 씨 그리고 아들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USB와 합의서 그리고 통장 내역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몇 주 뒤 법정이 열렸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박철민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오만하게 저를 협박하던 그 얼굴에서는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피고 박철민은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자 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한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녀는 15년 전 사고로 다친 동료의 아내였습니다. 그동안 진실을 알면서도 회사의 압박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도연 씨가 저희 가족을 살렸습니다. 남편이 공사장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을 때 회사는 산재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강도연 씨가 자신의 돈으로 치료비를 대신 내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박철민 씨는 강도연 씨를 협박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거라고 입을 다물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도연 씨는 누명을 쓰고도 변명 한마디 못했던 겁니다. 증언이 끝나자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박철민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박철민은 고개를 떨군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한때 권력으로 사람들을 짓밟던 그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도연 씨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아들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우리는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가족여행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산뜻한 공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길가 벚꽃잎이 바람결에 흩날리며 창문 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차창에 비친 햇살이 따스하게 손등을 덮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었고 도연 씨는 망설임 없이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거칠게 느껴졌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 씨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선영아. 늦었어도 괜찮아. 이제라도 이렇게 다시 손을 잡았으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호주머니에서 그 버스표를 꺼냈습니다. 이 표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구나. 아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표는 이제 우리 집 거실에 걸어두세요. 우리 가족의 상징으로요. 버스는 봄 햇살 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차창에 비친 우리 가족의 얼굴이 나란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되찾은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소문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못한 죄를 평생 기억할 거야. 15년간의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을 믿으셨을까요? 소문을 믿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